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틀을 쉬어서 그런가 더 빨리 뵙는 것도 같고. 네, 그러게요. 네. 저번 주에 움직임은 뭐 해외도 있었지만 국내도 좀 강했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미국 시장 얘기를 하겠지만 네. 작년 4, 4분기 뭐 한 10월 그때부터 계속 얘기해드렸던 게 신흥국 시장, 네. 달러 지수의 움직임, 특히 한국 시장 네. 이런 쪽에 자금 유입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신흥국 투자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갈 필요가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모습이 일어날 때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미국 증시가 전 세계의 60%나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네. 그런 시기에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느낌은요. 2017년이랑 비슷하다는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7년이요. 네, 예. 그때가 이제 달러 약세, 신흥국 네. 강세, 네. 그리고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마지막 한 1, 2년 남은 그죠?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좀 경기가 너무 과열이기 때문에 그때 네. 미국 금리 약간 오를 때 네,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서 예, 예. 이제 급락이 좀 네. 3, 4분기, 네, 예. 4, 4분기까지 일어났었죠. 예. 그건 2018년입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근데 2017년의 느낌 같은 그런 네. 상황인데요. 우선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흥국 시장이 미국 증시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 리스크 부분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어졌던 리스크였고요. 그래서 약간 좀 뒷북치는 얘기 같은 네.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듯이 에너지 공급, 생활비, 인플레이션, 음식료, 뭐 글로벌 공급망 차질, 정부 정책 무기화 이거 다 알던 내용이죠. 저게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냥 2022년으로 바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차이 나는 거는 뭐 사이버 공격에 따른 구조 문제 뭐 요 정도. 네. 예, 나머지는 다 작년 네. 예, 거의 큰 대부분 부분이죠. 네. 예, 여기서 가장 핵심은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치를 오른쪽에 붙여놨는데 네. 저게 지금 예측치입니다. 빨간 선이 예측이에요. 파란 선이 지금까지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2023년 말이 되면 정상화. 예, 저건 예측치인데 알파인 매크로라는 데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모델입니다. 제가 여기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봤었을 때 물론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2024년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낙타등 같이. 그렇지만 어쨌든 올 한 해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일 거다라는 거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지나놓고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참. 네. 각도가요. 예,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리스크는 이제 뭐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이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가 부채의 규모를 보면서 판단했었을 때 금리를 계속 빠르게 올리는 구간에는 달러가 강세로 갈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다 또는 앞으로 내릴 확률이 높다라고 바뀔 때는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데실링 부채 한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31.4조 달러까지 올라갔고 계속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재정 적자가 저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 단위로 어쨌든 2020년, 2021년에 거의 30%를 썼고요. GDP에. 작년도 마이너스 7.7, 올해도 마이너스 5.6. 뭐 이건 굉장히 큰 숫자들이죠. 네. 그래서 또 금리를 또 많이 올리게 되면
그만큼 또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적자 폭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부채 비율로 놓고 봤었을 때도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역대 최고치이고 다른 어느 선진국과 비교했었을 때 일본 다음으로 높다란 말이죠. 네. 예, 그러면 금리를 막 가파르게 올릴 때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으니까 돈이 가겠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상은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금 자체가 좀 신흥국, 그러니까 작년에 신흥국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원자재 관련된 신흥국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자금 유입이 충분히 달러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와 그런 거하고 연결을 해도 금년은 글로벌한 자금 흐름이 미국 쪽에서 미국 외 쪽으로 갈 이유가 뭐 있다, 근거가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테이블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네.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의 비중을 7대 3으로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신흥국 투자하자 그러면서 왜 3밖에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나 이거 굉장히 많이 들고 가는 겁니다. 저기 시가총액으로 되면 얼마나 되나요? 20%예요. 아, 신흥국이. 8대 2, 예. 이군요. 예. 그렇게 보면. 네, 그래서 1.5배나 더 신흥국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글로벌 포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오버웨이, 그러니까 네. 초과로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네. 무엇을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투자를 했었을 때 원자재 관련 쪽이었죠. 즉 비용의 증가, 공급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비용의 증가에 수혜를 받는 국가의 투자였다면 네. 올해는 정반대라는 거죠. 네. 예,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급 부분은 정상화가 됐고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소비에 따른 그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게 올해 상반기 한 뭐 중반 말 정도 되면 주거비 쪽도 떨어지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이 마진이 박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경기 침체가 세게 와버리면 그건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올해는 낮다라고 저희가 계속 네, 말씀을 드리고 예.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마진도 안정을 찾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조 강대국 신흥국 중에서 그런 네. 쪽의 수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시가총액은 뭐 2%도 안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5에서 10% 가져가는 건 굉장히 오버웨이시고요. 중국의 시가총액이 한 12%입니다. 근데 20%까지 가져간다는 것도 당연히 오버웨이시고요. 대만도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5%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인도예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도에 대해서 투자를 작년에 많이 했었고 네. 인도가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도를 다 버리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만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다른 제조 강대국보다는 낮아졌어요. 워낙 비쌌기 때문에 네.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 상대적인 상승 여력은 한 12% 정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신흥국 전체가 16%니까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한 비중 중립이나 좀 이하로 가져가고요. 오히려 여기 보시면 베트남, 심천, 중국, 코스피 한국, 대만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의 시총이 진짜 1.3%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인도 그 전체 자본 시장이 그렇게 포트폴리오 투자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아직 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사이즈 비해서 너무 작네요.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상 너무 비싸졌다라는 거는 아, 그런가요? 인정을 예, 하셔야 되고요. 예, 예. 뭐 P 멀티플이나 PBR이나 뭐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중국이 더 맞다라고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네. 중국이 지금 예대율도 낮은 편이고 여기에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중국 급등장 150% 폭등을 했던 시장의 M2 증가율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M2 증가율이면 암만 못해도 50%는 오르지 않을까 바닥 대비해서 네. 대충 그 정도는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한국과 대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서로 뭐 등을 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인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상대적인 매력도가 그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게 이제 인구의 변화인데요. 중국의 인구의 변화는 이 점선 밑에 이렇게 되고요. 인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인 그림으로서 멀티플만 좀 안정을 찾으면 그러니까 너무 높아요. 그렇지만 인도에 대해서는 뭐 다 던져버리자 이건 아니고 올해의 상대적인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림은 나쁘진 않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인도는 뭐 자주는 못 가봤지만 네. 한번 가보면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 생산 인구가. 예, 네. 엄청 많고 노인들은 적고. 항상 물은 가져가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분들은 굉장히 그 물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얘기인데요. 네, 네, 그 물 이렇게 계속 들고 다서 먹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술 마실 때 얼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못 가봐서 네. 새롭네요 예, 이런 예, 얘기들.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흥구에 대해서 얘기는 해드렸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굉장히 숫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이제 실적들 발표되면서 저희가 막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어제도 저희가 개인 방송을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쌓이는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서 봤었을 때도 어떤 그 센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네.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생산성이 안 나빠지고 있어요. 네.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가 워낙 큰 폭의 마이너스이고, 이제는 일드 커브,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의 이 차이가 완전히 일드 커브가 인버트 됐다는 것은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아졌다라는 네. 것은 경기 침체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가 안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일드 커브가 이제 정상화가 되려면 단기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단기가 빠진다라는 것은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정도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걱정을 해야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 있는 한은 경기 침체가 오히려 안 와요. 그게 반대로 가서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고 많이 내리게 됐었을 때 역전 현상이 정상화가 될 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역설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판단해 주는 부분이 결국 예대율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대율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전 고점이었던 2020년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숫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이 일어나고 경제 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이렇게 대출이 일어나고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는데 저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축률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을 좀 깨먹으면서 소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워낙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보니까 네. 워낙 뭐 가처분 소득이 높다 보니까 워낙 미국의 부채 비율이 낮다 보니까 가계들이 여전히 앞으로 1년, 2년, 3년 정도까지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예, 저 부분은 국내 시장과 확실히 다른 것 다릅니다. 같아요. 네. 예, 네. 여기 보시면은 결국 그걸 어디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냐면 미국의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회색 선이 다 경기 침체거든요. 네. 보시면은 숫자가 여기 보시면 6%죠. 네. 여기는 3%입니다. 여기도 거의 뭐 한 5% 정도까지 올라가고 아니 한 4% 정도 올라가고 나서 터지죠. 지금 1.19니까 거의 없죠. 예, 저는 이 숫자가 그래도 한 2.5 네.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좀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네. 올해 연말은 아니고 네. 아마 내년 뭐 연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한 이 모게지 금리도 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거의 뭐 4.5%까지 갔다가
지금 3%대 초중반으로 떨어졌죠. 네. 자, 그러면 또 사실 가계 부채 부분이 문제가 덜하다 하면서 또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또 사죠.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이게 검은색이거든요. 그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네. 예상이. 네. 근데 지금 1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무슨 예. 서베이인가요? 예, 요거는 예. 그 보시면 이게 다 숫자들입니다. S&P 네. 500이 어느 정도의 이 경기 침체를 집어넣고 프라이싱 돼 있느냐?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하이힐드 쪽이라든지 뭐 메탈이라든지 5년 국채 부분은 오히려 더 올라가 있고 뭐 다른 국가들 다 보시면은 네, 많이 변했네요. 예, 많이 변하고 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에 그러니까 신흥국을 투자를 할 때 선진국이 망가지고 있으면 투자 못 해요. 결국은 다 망가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선진국이 받쳐주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다. 이럴 때는 딱 2017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일 때는 도대체 뭐가 올라갔느냐?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IT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매출 비중 중에서 S&P 500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40%가 원래 해외고 60%가 국내인데요. 네. 미국 국내인데 IT는 정반대. 오히려 해외 쪽이 60%가 넘고 국내가 40%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오히려 실적에 플러스적인 효과가 나오죠. 네. 근데 작년은 정반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형 기술주라든지 이런 IT 회사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서 깨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올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온 걸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회사들, 특히 IT 회사들이 생산성 향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모할 거다. 사람도 많이 자르고 예, 기본적으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실적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결국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쪽.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쪽. 네. 예, 이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나스닥이 더 낫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나스닥 상승률이 더 높죠. 네. 네. 그게 올해 이제, 들어서 예. 전반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다시 또 이제 나스닥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걸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익에 대한 전망치와 실질적인 발표 내용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장은 경기 침체가 올해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제 뭐 그러면 하반기에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정반대로 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4,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많이 낮춰놓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도 엄청 낮춰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숫자를 집어넣어놓고 오히려 3, 4분기, 4, 4분기는 막 10%대로 올려놨어요. 네. 이게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발표됐었을 때 가이던스만 괜찮으면 주가는 튑니다. 네. 지금 상반기에는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반기에 들어갔었을 때 이 하반기 숫자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상반기가 훨씬 더 좋은 장일 거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참 여기에 나와 묘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한 달 전 상저하고 그거 많이. 매일같이 얘기했는데 진짜 며칠 사이에만 해도 물론 좀 일찍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는 그런 얘기는 예 못 많이 하겠고요. 하셨고 며칠 전부터는 온 동네 코멘터리가 상고하죠. 야 아침에 요번에 많이 오르는데 너 하반기 어디까지 가면 뭐 S&P 4,500 가면 조심해야 돼. 뭐 그런데 4,500이면 지금부터 12%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은 그게 결론적으로 마진으로서 봤었을 때 네. 네. 저희가 이게 보시면 순이익 마진율이 굉장히 높았었을 때가 2021년 2분기예요. 네. 재작년 상반기 말입니다. 보시면 13%가 고점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막 치고 올라가고 비용 올라가니까 마진이 빠집니다. 그죠? 밑에 쭉 내려온 건 네. 언제죠? 지금 4, 4분기입니다. 네. 11.4.
그러면 마이너스 1.6이에요. 과거 사이클 보시면 12%에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빠진 게 10.9, 그러니까 1.1%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초반부터 9.5니까 거의 1%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이미 많이 빠뜨려 놓았고요. 그래서 저 아예 쭉 빠진 데는 조금 코로나. 빼야 요거 되니까 코로나고요. 네, 좀 코로나. 빼면은 예, 요거 올라가는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고기가 지금 현재 예. 조긴 예측치죠. 예측치인데 그다음에는. 요 부분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미 4, 4분기에 대한 예측치가 너무 낮았다라는 네.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은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확률은 경기가 좋아져야죠. 네. 근데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정답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상반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얼마까지 올라가면 던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430 정도 저희 나와요. 네. S&P. 예, S&P. 네. 그래서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컨센서스와 금리가 지금 3.5%니까 연말까지 안 올라간다고 치고 네. 그렇게 나오면 연말까지 한 4,430 정도 가면은 고점 정도 나온다. 네. 근데 나스닥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14,000이 나온다는 거고요. 다우도 4만이 나오니까 네.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경기 침체가 세게 와요. 하반기에 예를 네. 들어서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 대비해서 10%더 빠져야 돼요. 네. 그렇지만 그거의 확률은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 침체는 올해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가장 큰 그러니까 주식의 리스크는 경기 침체다. 네. 예, 그렇게는 그것까지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경기 그렇습니다. 침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센 건 예, 안 올 것 아니, 같다.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저희는 오히려 미 연준이 막 걱정을 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잖아요. 피봇을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5%의 유지를 해도 네. 경기가 안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주가는 안 빠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럴, 원장님 예. 서서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무리 말씀. 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네. 결국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네. 성장주 중에서 반도체, AI, 요즘에 뭐 로보 뭐 이런 쪽 많이 관심 네. 가지고 있죠. 결국 생산성 향상입니다. 네, 그 부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생산성 향상시켜주고요. 바이오 헬스케어가 당연히 뭐 인구의 수명을 늘려주고요. 네. 생산성 높여주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 부품. 테슬라 실적 진짜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참 어마무지하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 특히 한국이 여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게 당연히 IT, 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품 배터리 예,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세 개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어제 또 보니까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살펴봐 주신 것 같아요. 유동원의 TGIF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